그래서 7시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번역한 김원태라고 하고요. 오늘 북토크는 별도의 사회자 없이 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약간 강의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북토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작해 보자면 이제 하이니의 막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첫머리에 대한 주에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의 주에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주에를 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하이니의 막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자본의 첫머리에 대한 안내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의 안내서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은 자본이나 아니면 하이니의 주에서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하이니의 주에가 자본에 대한 다른 해석과 가지는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쉬운 예를 같이 들면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토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건데요. 하이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거고요. 하이니의 책이 자본에 대한 주해서이기 때문에 자본 자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이니의 주에서가 중요한지 혹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또 하이니의 주에서의 몇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쉬운, 설명하기 쉬운 예들에 대해서 하이니의 주에서의 특징의 몇 가지 쉬운 예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번역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다 아시다시피 하이니인데요. 하이니는 57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막스 엥겔스 전집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막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이 한편으로는 고전 정치 경제학을 넘어서는 과학혁명의 성격을 지니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 정치 경제학이 여전히 막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이 여전히 고전 정치 경제학의 지평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위 양가성 태제를 제시를 했고요. 양가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막스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혹은 막스의 불일치 이런 걸로 이런 단어로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태제를 제시해서 90년도에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Die Wissenschaft vom Welt라는 책으로 내게 됩니다. 우리가 막스의 이론하면 가치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약간 그걸 패러디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치학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은 2020년 8판까지 출판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선수들 혹은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능력을 가장 잘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책의 판매 부수가 그 학자의 어떤 약간 능력을 보여주겠죠. 어쨌든 이런 심각한 이론서가 이제 8판까지 출판되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팔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니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막스 레닌주의 그리고 삼인주의 일부 서구 막스주의 일부 알티세르주의가 공유하는 막스의 이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을 하고 1960년대 이래 서독에서 출연한 소위 새로운 막스 독해 경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향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니는 정치경제학 비판 개론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한국어로는 새로운 자본 읽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책은 뭐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독일에서는 막스의 자본을 읽는 뭐 그룹도 많아지고 독서 모임도 많아지고 대학생들의 그런 요구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자본 자체를 읽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안내서 같은 것이, 개론서 같은 것이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 읽기 르네상스의 배경 아래에서 이 하이니의 정치경제학 비판 개론은 자본 입문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만큼 거의 전국의, 독일 전국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이제 입문서로 읽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14판까지 2018년도에는 14판까지 출판이 된 아주 뭐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이니는 이제 자본 독해를 자본 입문서 독해로 대체하는 경향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가장 어렵다는 자본의 첫머리를 독자가 직접 독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본의 첫머리에 대한 주해설을 내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래서 막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부와 2부를 내게 되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이제 일부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하이니는 이제 막스의 삶과 막스의 이론 사이에 어떤 분리의 불가능성을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막스의 어떤 삶에 대한 이론적인 정기를 써야지 막스의 이론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의 정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첫 번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책이 이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칼 막스와 근대사회의 탄생 1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가까이 하이니와 친한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막스가 1818년에 태어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글은 1844년 뭐 소위 경철 쓰고 파리 쓰고 이런 책을 우리가 초기 저작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두꺼운 전기 1권이 1818년 태어나면서부터 1841년까지만 다루는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아직 경철수고는 등장하지도 않고요. 계속 이제 후속작을 쓰고 있죠. 이 외에도 하이니는 뭐 어려운 말이지만 화폐적인 가치론, 신용적인 자본론, 그리고 이윤율 저하 경향에 있어서 막스와 엥겔스의 입장 차이, 뭐 물신론, 국가론, 혁명론에 대해서 많은 강의와 어떤 출판들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저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으로 많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막스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한 하이니는 자본주에서 막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썼는데요. 그런데 왜 이 주에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를 말하기 전에 사실은 그게 이 북토크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주에서의 대상인 자본을 혹은 자본 자체를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자본 자체를 읽을 필요가 없다면 하이니가 썼던 누가 썼던 주에서를 읽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막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대형 도서관에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연구했고요. 1867년에 1867년이라고 나오는데 자본론 1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은 자본론 출판 15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독일에서 많은 학술 행사가 열렸었죠. 한국에서도 열렸었고요. 또 2018년은 막스가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트리어에서는 막스가 태어난 트리어에서는 이제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광 상품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약 150년 전에 출판된 책이 오늘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바쁜데 왜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분석한 책을 읽으면 되지 왜 150년 전에 자본론을 분석한 책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당연히 질문이 들겠죠. 그래서 막스가 분석했던 자본주의가 뭐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포스트포드주의 혹은 오늘날 자주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가 달라진 만큼 막스의 분석도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타당성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읽어서 뭔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겠죠? 아니면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본론의 대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19세기 영국, 당시 막스가 살았던 영국 자본주의가 아닌데요. 그래서 막스는 사실은 어떤 특수한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국면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요. 자본론 일판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근대 사회의 경제적인 운동 법칙 자체를 밝히고자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스는 매우 높은 추상 수준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는데요. 그 분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말하기 전에 막스의 의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스는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던 19세기 자본주의, 18세기 자본주의, 뭐 영국 자본주의, 프랑스 자본주의, 독일 자본주의 그 사이의 차이를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19세기 영국 자본주의를 분석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를 꿰뚫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바로 연구하고자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다양한 나라들의 다양한 자본주의들 혹은 한 나라의 자본주의의 다양한 국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스의 논의의 분석 수준이 이렇게 약간 추상 수준이 약간 높기 때문에 막스의 자본론이 그것이 가진 역사적인 제한성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에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막스가 근본적인 메커니즘 자체의 분석에서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면 이제 그거는 다른 논의가 되겠지만 막스는 19세기 영국 자본주의를 분석했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그런 비판은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게다가 막스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막스 자신이 살았던 19세기에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었던 어떤 요소가 이미 완전히 발전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막스의 자본론은 오히려 19세기 자본주의보다는 19세기에는 맹하였던 어떤 요소가 완전히 발전한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에 더 잘 적용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기술혁명이 일어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막스가 이제 자본론에서 상세한 메커니즘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금융위기 이래로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초래하는 생태 위기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자산, 사회적 경제 국유화, 협동조합, 탈성장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대안들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혹은 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만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범주들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자 했던 자본론을 읽는 것은 당연히 대안이라든지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날 막스의 자본은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자본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현실의 자본주의는 특정한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 A라는 나라의 자본주의와 B라는 나라의 자본주의는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다양한 거죠. 이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론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요소를 함께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자본론을 읽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자본론을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론을 잘 요약한 소개서를 읽으면 되지 굳이 자본론 자체를 읽어야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하이니가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요약에는 요약자의 강조와 생략 그리고 평가가 포함되어 있죠. 또한 요약은 요약 대상이 되는 글의 결론에 초점을 두지 그런 결론이 어떤 논증 절차를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분량상 상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자본론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직접 평가하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아니라 당연히 자본론 자체를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요약서가 아니라 굳이 자본론까지 읽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막스는 자본론을 학문적인 혹은 과학적인 저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과학적 혹은 학문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분과 학문의 어떤 전공의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론의 논증이 엄밀하고 명료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고 독자 사이에서 토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론은 전문 경제학적인 그런 저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들의 일상 의식과 혹은 우리들의 일상 의식에 바탕한 기존의 경작을 비판하고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폭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뭐 자신의 일상 의식과 현실 사이에서 균열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 또한 당연히 요약서가 아니라 자본론 자체를 읽고 자본론의 논증 절차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자본론에 입각해서 뭐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왜 여전히 자본론을 읽어야 하는지가 조금이라도 해명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본론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바로 읽어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본론을 읽기 위해서 별도의 준비 혹은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론의 서술이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변증법에 대해서 말한 해겔을 먼저 읽어야지 자본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막스는 자본론 1권 2판 후기에서 자신이 해겔의 어떤 표현 방식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막스는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겔을 먼저 읽어야 한다라는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막스는 변증법에 대해서 1판 서문과 2판 후기에 언급하기는 했으나 본문 자체에서는 변증법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자본론을 읽기 위해서 먼저 해겔의 저작들을 읽어야 한다면 자본론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겔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해겔의 몇 페이지를 읽다가 이제 독서는 중단되고요. 따라서 자본론도 영영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니는 해겔의 저작을 읽음으로써 자본론 독해를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본론을 읽은 후에서야 해겔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이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스가 해겔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배우지 않았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논의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고전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론을 읽기 위해서 자본론이 자본주의를 분석한 거니까 자본주의를 그 이전에 분석한 스미스와 리카도를 먼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자본론을 결코 읽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자본론을 읽기 위한 준비로서 막스가 갑자기 뭐 계시를 받아서 자본론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막스가 그 전에 쓴 글들을 미리 읽어보면 막스의 자본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막스가 인간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초기 저작인 경철수고를 읽을 것이 추천이 되고요. 또 막스가 역사 유물론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독일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공산주의 선언을 읽을 것이 추천이 되고요. 뭐 공산주의 선언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또 경제 문제를 기초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막스가 자본론 이전에 쓴 임금 노동과 자본 혹은 임금 가격 이윤을 읽을 것이 추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저작들을 읽을 때 해겔을 읽을 때처럼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요. 따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본론을 읽을 의지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본론 이전 저작들에 존재하는 주요한 개념들이 자본론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는지 혹은 막스가 자본론에서는 자신의 이전 저작과 달리 새로운 전제 하에서 자본론에서 새로운 서술을 전개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스의 이전 저작을 먼저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하이니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철수고에 우리가 잘 아는 소외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자본 1권에는 소외라는 말은 명사형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자본론 3권에는 드물게 그 말이 등장하긴 하나 아주 일상적인 의미로 우리가 평소에 소외라는 말을 쓰듯이 그런 식으로 소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소외라는 말이 소외, 뭐 외화, 유적 본질 이런 초기 저작의 말이 저작에서 얼마나 출현하는지 그 빈도를 조사한 건데요.
독일 이데올로기는 뭐 중기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뒤는 이제 자본론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출연 횟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훨씬 뒤에 있는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스의 인간관을 알아야 되고 초기 저작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완전히 영향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본론을 처음 읽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막스의 이러한 이전 저작들이 자본론의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제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본론 쓸 때까지 뭐 수십 년 후에 1, 20년 후, 20년 뭐 엄청난 시간 후에 자본론을 쓰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막스가 많은 사고 실험과 뭐 논증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주게 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생각하는 방식 혹은 사고의 내용이 바뀌듯이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쭉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미리 가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니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다른 우회로 없이 곧장 자본론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으로 우리는 다른 준비 운동을 할 필요 없이 자본론을 곧장 읽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론을 읽어야 하는데 자본론을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또 제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본론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본론을 각각 철학적, 정치적, 뭐 전문 경제학적 혹은 심지어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주장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자본론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본론의 문학적 독해라는 어떤 말에 매력을 느끼고 이제 그런 해설서라든지 아니면 전공 서적을 먼저 읽으려고 하기도 쉬운데요. 물론 이러한 독해 방식들이 자본론을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하이니가 강조하는 것처럼 독자는 사전에 설정한 특정한 해석틀 없이 자본론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막스가 독자가 자본론을 읽기 위해서 특정한 해석틀과 이 해석틀의 근간이 되는 문헌들을 먼저 읽어야 된다라고 어떤 곳에서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막스는 다른 어떤 저자들처럼 텍스트를 집중해서 잘 읽으면 그 텍스트를 잘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텍스트를 썼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한 해석틀을 먼저 연구할 필요 없이 자본론을 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바로 하이니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도가 없다라고 막스 스스로 이야기를 한 바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서 자본론을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죠.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본론 첫 껍데기를 넘기자마자 이제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본론의 첫머리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론의 첫머리가 어렵다라는 불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막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자본론을 읽어야 되는데
자본론 첫머리가 저렇게 어려우니까 다른 곳부터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중간부터 읽다가 끝까지 읽고 어려운 앞부분 읽으면 그래도 다 읽는 거니까 자본론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티세르 같은 경우는 1권 1편을 읽지 말고 2편부터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코르시 또한 5장부터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스조차 자본론 1권이 출판된 1867년도에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8장이라든지 11장, 12장, 13장, 24장 이런 부분부터 읽어서 어떤 자본론의 논의에 친숙해지는 것이 자본론 전체에 읽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그런데 자본론의 첫머리가 이렇게 건너뛰고 나중에 읽어도 좋은 것이라면 막스는 자본론 뭐 1판 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2판도 내고 3판도 내게 되는데요. 왜 2판과 3판에서 목차를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괴는 것처럼 자본론의 첫머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후의 독해에서 중요한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왕 자본론을 읽기로 결심했다라면 저자가 설정한 순서대로 목차대로 책을 읽는 것이 저자가 설계한 지적 여정을 충실히 따르는 일일 것이고요. 따라서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논문이나 책을 쓸 때 목차 정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 독자가 차례차례 이 목차에 따라서 글을 읽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의 논의를 잘 이해하게끔 그렇게 목차를 신경 써서 만들게 되는데요. 당연히 막스도 그랬을 거고 그렇다면 독자는 당연히 목차대로 책을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론 첫머리는 여전히 어렵죠. 하이니에 의하면 특히 서술들의 연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본론 읽기가 어렵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경제에 대해서 일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막스가 사용하는 개념들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가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막스의 자본론에서도 등장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의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것을 자본론에서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전 이해가 그대로 자본론에도 통용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론의 논의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막스는 전혀 다른 똑같은 용어지만 전혀 다른 함의와 다른 어떤 개념적 배치 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이해대로 그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스의 논의를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매스컴과 교과서를 통해서 막스 혹은 막스주의에 대한 사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사전 이해를 고등학교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전 이해가 막스 스스로 논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 막스에 대한 사전 이해를 가지고 자본론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스의 논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론을 직접 읽기로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움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본을 직접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주에서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본에 대한 주에서가 있는데 왜 하필 하이니의 주에서인가라고 당연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이니는 우선 기존의 주에서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이니는 자신의 주에서에서 뭐 본질과 현상이라든지 변증법, 소외, 이데올로기 등 기존의 어떤 개념틀을 전제를 하고 이런 개념틀에 바탕을 해서 자본론의 어떤 구절에서 막스가 원래 이런 것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주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본론 주에서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막스에게 원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자본론의 이 구절에서는 그런 핵심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주해자는 다 알고 있고 막스가 애매모호하게 자본론에서 어느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애매모호한 부분은 바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주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설명에서는 사실 자본론이라는 텍스트 자체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주해자가 전제하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자본론에서 출현한다면 어떤 빈도로 출현하는지는 검토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니는 그런 식으로 주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에서에서 사람들이 텍스트에 집중해서 자본을 스스로 읽도록 돕고자 하는데요. 이때 또한 하이니는 자신의 주에서에서 독자 스스로 자본을 읽는 방법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에 의하면 자본을 읽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각 개념과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추상노동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막스가 당연히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뒷부분에 계속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반드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독해를 진행을 해야지 이제 뒷부분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본론을 독해를 할 때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개념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첫 번째 원칙이 각 개념과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출현하면 거기서 멈추고 계속 그걸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비슷한 내용이 뒤에서 다시 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하고 계속해서 읽으라는 게 바로 하이니의 제안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막스 나름대로 반복적으로 서술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멈춰버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멈추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자본론을 처음에 읽을 때 자본론에는 이제 당시에 어떤 서적으로는 보기 드물게 많은 각주와 많은 인용과 많은 참고 문헌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본론이 과학적인 혹은 학문적인 저작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나는 이 사람의 논의를 이렇게 가져왔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직하게 다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론을 처음 읽는 입장에서 그런 각주 주석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마찬가지로 자본론을 다 읽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낯선 저자와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인용문과 등등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이니는 어떤 각주 같은 경우는 인용문으로만 이루어진 각주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막스가 언급한 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자본론을 처음 읽는 입장에서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막스가 언급하는 저자들은 또 그 저자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논리를 또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해겔을 자본론 전에 읽는 것처럼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막스의 어떤 각주에는 본문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각주가 존재하는데요. 그런 각주는 본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밀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니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론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요. 각 개념을 막스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의하는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막스가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들을 미리 깔아 놓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스의 논의만을 눈에 보이는 논의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전제들 없이도 그런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전제들 하에서만 그 논의가 통용된다라고 막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스가 뭐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또 어떤 정보가 텍스트에 명확하게 들어있고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정보가 암시적으로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막스가 이용을 하고 어떤 표현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써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각 장의 제목과 부제를 보통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대충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 각 장 혹은 절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각 장과 절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각 장과 절의 관계는 어떤 건지, 뒤따르는 장 혹은 절이 단순히 보충 설명인 건지 아니면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막스가 전개하는 것인지, 막스의 논증 절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막스의 개념들을 곧장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현실에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자본론을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대학교에서 뭐 서클을 만들어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웹상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 줌을 켜놓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등등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읽을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우리가 보통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참여자가 분명 그 모임에는 존재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초보자는 이제 기가 죽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 사람 말이 맞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제 토론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의 어떤 해설 혹은 주장에 대해서 저게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본론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지식에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에 명확한 논증을 항상 요구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자본론의 해당 구절에서 막스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막스가 어느 책 몇 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논증 절차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캐 물어야 되고요. 대부분은 답변을 못하니까요. 몇 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대답을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된 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니의 주에서는 독자 스스로 자본론을 읽는 방법, 자본론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하는 질문들, 그리고 자본론을 읽을 때 토론의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뭐 자본론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뭐 논어나 맹자나 아니면 뭐 동양 고전을 읽을 때에도 당연히 이런 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하이니는 자신의 주해의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해자는 자신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구절에서 막스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어떤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지 등을 주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자본론을 읽기 시작한 독자는 그러한 주해가 옳은지 아닌지 전혀 판단할 수 없겠죠.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해를 했으니까 그런 주해가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주해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자본론을 주해자의 안경을 통해서만 읽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자본론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해자의 책을 읽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이니는 주의 대상인 텍스트만을 배타적으로 논의하려고 하고요. 주의 대상인 텍스트는 자본론 첫머리죠. 그래서 뭐 이 자본론 첫머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스의 초기 저작이나 헤겔이나 고전 정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서만 주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논의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이니는 해당 부분에서 아직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아직 막스가 대답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그대로 두고 독자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읽은 부분까지는 아직 이 문장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주해를 합니다. 다른 주에서처럼 이런 문장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본론 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읽은 것 가지고는 지금 13페이지 첫 문장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하이니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에는 독자가 막스의 논쟁을 직접적으로 추체험하고 비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해자의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독자는 주해자를 믿을 필요가 없고 주해자는 권위자가 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하이니는 자신의 주해서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니가 적극적인 주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스가 자본론을 썼을 때 막스는 당시 통용되는 개념, 당시의 논쟁 지형, 당시의 경제학의 상태 혹은 독자의 문학적 풍자의 이해 가능성을 전제를 하고
글을 썼는데요.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는 당시에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요. 따라서 막스의 서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해를 합니다. 또한 자본론 1권의 첫머리는 여러 번 개정될 정도로 이제 험난한 연구 과정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불명료함과 애매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스 스스로도 자본론 1권을 독일어 3판 혹은 영어판에서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그냥 독일어 3권을 출판을 했고요. 영어판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특히 자본론 1권 1판 그리고 1권 2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1권 1판이 다 팔리게 되죠. 다행스럽게. 출판사에서 막스한테 연락이 옵니다. 2판을 내야 되겠는데 1판에서 뭐 고칠 거 있으면 뭐 교정본을 보내달라 그러면 2판 찍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막스가 자본론 1권 1판 그 여백에 어떤 부분 고쳐야 되고 뭐 이런 말을 더 넣어야 되고 이렇게 낙서를 하게 됩니다. 메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메모한 것이 그대로 다 2판에 실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부분만 2판에 실리거나 아니면 그 메모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판에 새롭게 생긴 내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메모 원고를 자본론 1권 2판을 위한 가필 원고라고 하는데요. 이 가필 원고, 그 메모에는 1판에도 없고 2판에도 없는 어떤 독특한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본의 첫머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하이니는 자본론 1권 첫머리의 다양한 판본들, 다시 말해서 1권 1판, 1권 2판, 2판을 위한 가필 원고를 비교를 하면서 주해를 하고 자본의 1권의 첫머리에 불명료함과 애매함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도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하이니는 이제 이 책 뒷부분에 부록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 최초로 다 옮긴 건 아니지만 가필 원고의 일부가 이제 부록에 들어가 있고요. 1권 1판과 1권 1판도 이제 국내에서는 읽기 한국어 본으로는 읽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이니가 부록을 제공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본론을 주해를 하는 거고요. 뭐 경철수고나 아니면 고전 정치경제학이나 아니면 독일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자본론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론 자체의 여러 판본들을 가지고 그 불명료한 문장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하이니의 주에서의 특징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쉬운 예만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니는 우선 목차도 조심스럽게 주해를 하는데요. 우리 목차에 대해서는 보통 주해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독자는 목차의 도움으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목차를 통해서 보다 일찍
출연할 것으로 기대했던 주제들이 훨씬 뒤에서야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책의 제목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바로 등장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목차를 보면 그렇지 않죠. 자본은 훨씬 더 뒤에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본론 1권의 제목, 자본론은 이제 3권의 책으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 2, 3권이 있죠. 1권의 제목은 자본의 생산 과정인데요. 하이니 주에서의 특징에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본론 1권의 제목에 대해서 하이니가 주의를 해줍니다. 이 제목은 자본의 생산 과정이라는 1권의 제목은 주격, 속격과 목적, 소유격으로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제목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본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격, 속격에서는 자본이 주체로 등장을 하고요. 목적, 소유격에서는 자본이 객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이니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자본론 1권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몇 편에는 뭐 주격, 속격의 의미고 몇 편 자본론 어느 페이지부터는 목적, 소유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본론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인데요. 이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정치경제학의 비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의가 들어가는데요. 이 의가 또 애매하다라는 거죠. 정치경제학이 수행하는 비판인 건지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인 건지 벌써 사실은 헷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자본의 생산 과정이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상당히 모호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일판 서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 법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본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연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일은 여러분한테 드렸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이니에 의하면 막스는 자본주의의 법칙을 연구하려고 했구나. 아니면 자본주의의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라고 그 글을 읽으면 자연 법칙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자연 법칙이라는 표현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막스가 1867년도에 자연 법칙이라고 적었을 때 이것은 역사를 인물 중심적으로 혹은 이념 중심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역사를 영웅의 출현 위주로 서술한다거나 아니면 헤겔처럼 이념의 출현 순서로 역사를 서술을 했는데요. 막스는 바로 그런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요. 인물이나 아니면 이념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강조해서 이제 자연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가 영웅이나 인물이나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심지어 전통적인 막스주의에서는 뭐 물질적인 거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경제 결정론까지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 막스의 그런 표현을 볼 때 막스 시대의 논쟁 배경이 오늘날의 논쟁 배경과 달랐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막스는 당시의 역사 서술 경향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 혹은 자연사적인 과정이라는 말을 아주 비전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법칙이라는 말을 막스가 전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진짜 어떤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하이니는 이제 막스engels 저작집 1판 서문에 나오는 2판 후기가 있는 그대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국내에 나온 자본론 번역서도 다 당연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1판 서문, 2판 서문, 2판 후기, 뭐 3판 서문, 4판 서문,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스가 2판을 냈을 때 2판 후기는 앞부분, 목차 있는 부분에 있던 것이 아니라 후기잖아요. 본문의 맨 끝에 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기는 본문을 다 읽은 사람들이 읽는 거지 첫 페이지를 읽는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후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정치 경제학의 어떤 발전 혹은 막스의 어떤 서술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 후기에 2판 후기에 들어 있는데요. 하이니에 의하면 본문을 읽기 전에 이러한 2판 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스가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이 후기를 맨 뒷부분에 붙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 번역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흔히 책의 개요를 쉽게 잡기 위해서 옮기니 후기나 해제를 먼저 읽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읽으면 사실은 책 읽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건데요. 그건 다 읽고 이제 마지막에 읽으라고 뒷부분에 붙여준 거죠. 결국 이 때문에 하이니는 아주 과감하게도 2판 후기의 자체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본론 1권을 다 읽은 사람이 2판 후기를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본론 첫머리만 주의하고 있는데 2판 후기를 주의할 실력이 아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2판 후기를 주의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본문에 자본론 첫머리에 2판 후기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때 2판 후기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아주 하이니 같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과감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책들 보면 2판 후기에 뭐 변증법적 서술, 해계를 뭐 물구나무 세운다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자본론의 서술 방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본문을 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기는 후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본문 첫 문장을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장식이 지배하는 사회들의 부는 거대한 상품 집적으로 나타나고 개별 상품의 부의 기초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 시작한다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가 상품 집적이고 따라서 막스가 상품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니는 막스의 첫 문장에서 이다와 나타나다의 차이를 강조를 하는데요. 막스는 첫 문장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들의 부는 거대한 상품 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 부가 상품 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부가 언제나 상품 집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자는 언제나 동물인 거죠. 이와 달리 부가 상품 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부가 상품 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가 상품 집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부가 상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아주 특수한 형태, 즉 상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본문 첫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본론 본문 첫 문장에서 막스가 자본주의적 관계들을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보려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자신의 논의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문장이 아니라 막스의 어떤 비판적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첫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자본론 1권 1장 1절은 상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상품의 가치 그리고 이 가치를 형성하는 혹은 이 가치의 근간이 되는 실체에 대해서 막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19, 18분이 계신데 완전히 자본론을 하나도 읽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가치의 실체가 뭐죠? 네, 추상노동이라고 잘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가 인터넷을 탐험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출판된 책인데 광고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 실체, 가치 원천 같은 말이겠죠? 가치의 원천이 산노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병호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가치의 실체는 산노동이 아니라 추상노동이에요. 벌써 이상하죠? 물론 이 책 훌륭한 사람이 썼지만 벌써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본론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실체 혹은 원천은 산노동이 아니라 추상노동인데 추상노동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존재하는데요. 요즘 또 이제 자본론 입문서 혹은 소개서에 인류가 불고 있는데요. 일본 학자들 책이 막 소개되고 있는데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류지라는 사람이 추상노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이 이제 추상노동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많은 노동을 했다라든지 자동차 한 대 생산하려면 많은 노동이 필요하지만 빵 한 덩어리를 생산하려면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의 노동은 추상노동이라는 거예요. 혹은 여기를 보면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노동은 이중의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유한한 총노동 중 일부를 소비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노동은 추상적인 노동이다. 인간 사회가 사회적인 총노동의 적절한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격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추상노동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의 그 노동이
추상노동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고구려 시대에도 다 추상노동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제가 얘기를 하겠죠. 추상노동이라는 거는 상품 교환에서 두 생산물이 노동 생산물로 동일시되는데요. 즉 가치로 동일시되는데요. 바로 그때 상이한 노동 생산물을 만들었던 상이한 노동들도 하나의 노동으로 동일시되는데요. 이러한 노동이 바로 추상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다시 말해서 추상노동은 상품 교환에서 각 생산물들을 만든 특수한 노동들이 취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사회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추상노동은 상품 교환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 교환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서만 추상노동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아까 류지가 설명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추상노동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벌써 해석의 차이가 느껴지시겠죠? 그 차이를 느끼면 되는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논증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자본론 1권 첫머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니가 직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상노동은 사회 관계가 만들어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추상노동을 어떤 생리학적으로 이해하는 막스의 그런 자본론 1권의 구절도 있는데요. 추상노동은 두뇌, 근육, 신경, 손 등의 생산적 지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추상노동은 사회관계랑 아무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두뇌, 근육, 신경, 손 등의 지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선시대든지 자본주의 사회라든지 상관없이 두뇌와 근육은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상노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막스가 이런 식으로 자본론에서 약간 모순적인 서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추상노동이 상품 교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만 존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근육의 지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거고 상품 교환과 관련이 없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서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니가 이제 이런 차이를, 이런 모순을 강조해서 주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3절에서는 막스가 가치가 현상하는 형태, 교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말이 어려워졌는데 뭐 그 말을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3절에서 막스가 본질과 현상의 어떤 개념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보통 주해가 됩니다. 약간 해결적인 그런 개념상으로 막스가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하이니에 의하면 본질과 현상이라는 해겔의 쌍은 내용과 현상 형태라는 막스의 개념상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니의 주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주해와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또 4절로 넘어가면 4절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유로운 인간들의 협회라는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혹은 독자들은 보통 이 자유인들의 협회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스가 드디어 자본론 1권 1장 4절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쓰고 있구나. 아주 희귀한데 다른 곳에선 잘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하이니에 의하면 막스는 여기서 공산주의 사회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품 생산과 비교하기 위해서만 어떠하다라고 전제하자라고 전제를 하고 서술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막스의 이러한 서술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는 거고요. 상품 생산 사회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에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 공산주의 사회를 계획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막스의 이러한 전제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뭐 자유로운 인간들의 협회에 대한 구절에 대한 기존의 어떤 과도한 의존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4절에 있는데요. 막스는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도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그래도 약간 나은 뭐 스미스와 리카도 같은 고전 정치 경제학,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뭐랄까요? 상종 못할 속류 경제학 이런 식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이 판 후기에서는 의도를 기준으로 고전 정치 경제학과 속류 경제학을 구별을 합니다. 고전 정치 경제학은 진짜 진리를 탐구하는 애들이긴 한데 또 막스보다는 약간 모자른 그런 부르주아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속류 경제학은 그냥 돈 주면 뭐 어떤 국책 연구기관 혹은 뭐 어떤 사립 연구기관처럼 그냥 막 그들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그냥 막 이론을 찍어내는 애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 판 후기에서 의도를 기준으로 해서 고전 정치 경제학과 속류 경제학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4절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고전 정치 경제학과 속류 경제학을 구별을 합니다. 막스에 의하면 고전파는 생산관계의 내적 연관을 연구하려고 했으나 이제 실패하는 그런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달리 속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 현상의 표면에만 몰두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돈 받고 연구를 하든지 누구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대변자가 되든지 이런 것들로 속류 경제학과 고전 정치 경제학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고전 정치 경제학과 속류 경제학을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판 후기가 4절보다 고전 정치 경제학을 더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 후기에서는 아주 사심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애들로 고전 정치 경제학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이니는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주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인용문들도 있고요.
하이니는 심지어 막스의 오타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니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자본의 첫머리에 전체적인 논증 구조도 제시를 합니다. 당연히 주에서니까 어렵다는 자본의 첫머리에 전체적인 논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죠.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하이니의 주에서의 특징의 이러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하이니의 주에서가 다른 주에서와 가지는 차이점이 이제 보다 분명해졌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런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이니의 주에서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 쉬운 예만 든 거고요. 더 많은 차이들이 이 책 속에는 존재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이니의 주에서의 한국어 번역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선 이 북토크를 위해서 하이니의 축하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논의에 대해서 하이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vitation to speak again. I already joined the series in January, and al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roduction. As you already mentioned, the reason for the issue I choose today is the publication of my commentary of precise part 1 of my commentary. Part 2 will follow, of the beginning of Marx Capital. And this book, it was the Korean translation, appeared in January, and I also want to take the opportunity to say my thanks to the translator, Won-tae Kim. He did a very precise work. I don't speak Korean, so I couldn't check the translation, but he put some very good and precise questions to me. How this sentence is meant, what this word can be substitute one word by another word, and so on. And from these discussions, I could see how meticulous, how precise his work was, and so I thank him very much for this translation. The book, the part 1 of the commentary, is a very detailed commentary to chapter 1 and 2 of the first volume of Capital. Part 2 of the commentary, which is yet not translated, but I think it will also be translated in Korean, will cover the chapters 3 to 5, 5 in the German version of the book, chapter 3 to 7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Capital.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is commentary of both parts will appear in summer, this summer, in monthly review press. 제가 많은 궁금할 때마다 이제 하이니한테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저작을 이제 번역하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번역할 때 한국어 번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막스와 앵겔스는 발음에 가깝도록 이제 표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막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쓰인 막스라는 표기를 채택을 했고요. 앵겔스 같은 경우는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engels라는 아주 이상한 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독일 사람의 하이니죠. 발음을 들어보면 마르크스라고는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마르크스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요. Marx is Marx. Marx hat Marx. Marx. engels도 engels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Engels. 뭐 두 번째로는 한국어 본에서 이 한국에서 최초로 이 딩과 자케를 구별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딩은 물건으로, 자케는 사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 일상적으로는 이 구별이 이제 큰 의미가 없지만 막스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그 해당 문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구별해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어본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가치라는 형태와 가치 형태를 구별을 했는데요. 가치라는 형태는 이제 폼 데스 베르테스고요. 가치 형태는 베르트 폼입니다. 가치라는 형태는 가치가 하나의 형태라는 거예요. 가치가 노동생산물이 상품 교환에서 취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형태로서의 가치인 거죠. 이와 달리 가치 형태는 가치가 다양한 형태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아까 3절 제목이 이제 가치 형태인데 가치가 현상하는 형태가 바로 가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르죠. 가치라는 형태와 가치 형태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논의상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뭐 쭉 책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심지어 막스 스스로도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인데 막스는 폼 데스 베르테스라고 썼지만 사실 이 부분은 맥락상 이제 베르트 폼이 들어가는 적절한 경무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이니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 번역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뭐 도고판과 달리 한국어 본에는 하이니가 이제 자본론을 짧게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짧아서 하이니는 당연히 이게 자본론 주에서고 자본론을 직접 독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론 왼쪽에 한 권 있고 이 주에서가 오른쪽에 한 권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자본론 없이 한국어 주에서만 읽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론으로부터의 인용문이 짧을 경우에는 앞뒤까지 다 해서 자본론 인용문을 번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자본론을 옆에 두고 주해설을 읽어야 되겠지만 가방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은 이제 자본론 주해서만 읽어도 저자의 의도에는 반하는 거겠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런 한국어 번역본의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첫머리라든지 아니면 하인리의 주에서를 혼자 읽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다음과 같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와 함께 자본론 주에서 및 하인리의 주에서 및 자본론의 첫머리를 읽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